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6경. 양과의 어린 시절 다시 다뤄보려 하는데요. 양과의 어린 시절 삶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특히 도하도와 어떤 종남산에서 어린 시절. 저희 지금 현대에도 이지메라는 게 실제 하잖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피해자나 가해자였던 적은 없지만 방치했던 적은 있거든요. 방관했던 적. 네. 제가 너무 어릴 때 왠지 내가 저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나까지 이지메 당할 것 같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리두고 그냥 방조하는 일종의, 이것도 그 가해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 어떤 끼리 그룹 안에서 누구 한 명이 따당하는 상황은 실제로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따당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는 따 당할 만 해서 따를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죠. 네. 이렇게 그런 인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 초반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양과가 딸을 당하고 있잖아. 우리의 주인공 네. 신조협께서 어린 시절에 따당하는 캐릭터였어. 그 따당하는 양과의 모습을 우리가, 물론 양과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양과에게 감정이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과가 주인공인 거를 모르는 박부나 무수문, 무도뉴의 입장에서는, 황룡의 입장에서는 얘는 성격이 꼬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고 부적응하고 성격이 고약해. 따 당할 만한 거야. 요새 말로 또 나댄다는 그런, 그치? 나대는 캐릭터죠. 생각하면 곽부 입장에서는 전화 오자마자 막 나대는 거죠. 그렇지. 게다가 곽부는 그 여러 번 나오지만 부모부터 뭐 할아버지의 뭐 잘난 이런 금수저 중에 무림의 금수저잖아. 그렇죠. 근데 양과는 완전 듣보잡이잖아. 게다가 아버지는 양강이라는 폐륜적이고 악당 매국노고 어머니는 모겸자로 나중에 설정이 바뀌지만 원래는 진남금이었잖아요. 진남금은 무명의 백성이에요. 원래 어머니는. 네. 일단 출신이 안 좋아. 무림의 흑수저가 양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런 흑수저 주제의 곽부 입장에서는 흑수저 주제에 불과한 양과가 자기를 공주처럼 모시질 않는 거야. 무돈유, 무수문은 집안이 좋은데도 자기를 공주로 떠받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양과 같은 어디서 듣보잡 새끼가 하나 굴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공주로 모시지 않으니 곽부 입장에서 열받지? 그 장면이 가령 그 부분입니다. 그 귀뚜라미 싸움 붙이는 장면 아시죠? 네네. 그 귀뚜라미 싸움을 붙일 때 양과가 어디서 뱀 귀뚜라미라고 해서 일반 귀뚜라미랑은 비교할 수 없게 대단히 강력한 일종의 귀뚜라미 아종, 그거를 득템해가지고 그걸로 그 무수문, 무동류의 그 좀 평범한 귀뚜라미들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곽부 입장에서는 부럽잖아. 그 귀뚜라미 싸움을 하는 그 초딩들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귀뚜라미, 그 센 강력한 귀뚜라미 나한테 달라고. 레어템이잖아요. 그렇지. 덩치도 더 조그매요. 곽부 입장에서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뭘 원해서 이렇게 얻지 못한 게 없었거든. 이게 모든 거를 다 가진 사람이 곽부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양과는 그 작고 그 못생긴 귀뚜라미, 독기운을 품고 있는 그 작고 못생긴 귀뚜라미에게 양과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작고 못생겼잖아. 네. 근데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이게 곽부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겁니다. 너 아까 내 귀뚜라미 작고 못생겼다고 비웃지 않았냐.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러니까 곽부는 삐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뭘 달랬는데 안 준 사람은 태어나 너가 처음이야. 그게 돼버린 거야. 곽부 입장에서 열받지. 그래가지고 곽부가 그 양과의 귀뚜라미를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 죽여요. 맞아. 그 장면 되게 못된 XX. 곽부는 원래 항상 매사에 이런 캐릭터잖아. 지 맘대로 지가 내키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이런 짓을 항상. 그러니까 딱 보면 그
고등학교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못된 반장 캐릭터랄까? 뭐 자기 엄마는 이사고 막 이런 이사 그런 캐릭터예요 진짜. 이런 캐릭터 너무 많이 나오죠. 주식회사 도와도 이사. 근데 이 곽부 캐릭터는 아시다시피 초절정 미녀 아닙니까? 외모는 초절정 미녀인데 성격은 이래. 그런 캐릭터로 김용 선생이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수문 무도뉴 같은 친구들은 이 곽부가 너무 이쁘고 집안도 좋고 너무나 도도하고 너무나 멋진 매력적인 여성이야. 네. 우리라도 여기 있는 남성들이라도 곽부 같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기가 좀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수문 무도뉴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겠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타인처럼 막. 그러니까 저놈이 괴롭힌다고? 자기의 공주님을 괴롭히는 양과를 그 무수문 무도뉴 그 찌질이 형제가 열라 때립니다. 근데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 얼굴을 때리지 않아요. 그럼 상처가 나면 걸릴까봐. 곽정 황룡에게 혼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얼굴은 때리지를 않고 몸 부위만 때리는 거야.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치. 아주 전형적인.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만 때리는 거야, 양과를. 이게 많이 목격하는 우리 어렸을 때. 얼굴 때리면 상처가 생겨서 나중에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 게다가 양과는 이때 무공이 거의 미쳐냈고 무수문 무도뉴는 무공이 꽤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과 처지가 좀 서럽지. 그쵸. 부모도 없는데 무공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 다 자기 무시하고. 그때 양가가 생각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맞고 나서 곽부가 좋아하니까 양가가 악독한 계집애구나. 내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양과가 또 곽부의 세계를 완전 파괴하는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라는 행동을 했던 문장이 있거든요. 저기 양과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우라가 치밀어 그녀의 따귀를 마구 때렸다. 통쾌하면서도 곽부에게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네네. 언제 맞아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 네네. 그 대사가 기동전선 건담에 똑같이 나옵니다. 아버지한테도 맞아본 적 없는데. 그 기동전선 건담의 명대사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곽정이든 황용이든 다 자기 딸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는 도망간 거야. 맞기 싫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근데 아까 그 양가가 이 곽부를 왜 때렸는지 이유는 얘기해줬죠. 아까 전에 이제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밟아가지고 귀뚜라미를 터뜨렸잖아요. 독귀뚜라미를. 네네네. 그 뱀 귀뚜라미를 터뜨리니까 양과도 화가 치밀어서 바로 그냥 양쪽 싸다구를 번갈아서 날린 거죠. 그러니까 곽부 입장에서는 너무 눈물도 안 나와요. 벙쪄서. 너무 놀라서. 아니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너무 이게 참신하다.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나를 때려? 약간 이게 이런 이상하잖아. 나를 때리는 사람이 실제하다니. 이 지구의 자존심이 삐뚤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수문이랑 무도뉴 열받아서 양과를 열라 패고 양과는 이제 그 혼날까봐 또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황룡이나 무수문 무도뉴 형제들이 모든 이런 잘못을 다 양과에게 돌리는 식으로 고자질을 하거든. 곽정 황룡에게, 특히 황룡에게. 황룡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똑똑하기는 한데 딸에 관해서는 멍청해져. 이게 황룡의 아킬레스건이자 크립토나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곽부 아니겠습니까? 딸 바보죠. 그래서 그 산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묘사되는 그 감정 그게 너무 쓸쓸하고 맞아, 가슴이 맞아. 아픈 거야. 읽어주세요. 그 캄캄한 밤에. 그거. 캄캄한 밤에 네. 절벽 위에 서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으려니 그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게 너무 나는 가슴을 치더라고. 저도 그 부분 너무 읽으면서 저도 이거 읽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저도 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딸을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이랑 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따시키던 때지만 그래도 고독함을 느끼던 때여서 그러니까 모두를 따시키는 거. 나를 제외한 인류 전체를 따시키는 이런 호연지기를 발휘하셨군요.
잤다였죠, 잤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외롭긴 해서 이걸 읽으면서 혼자 친구를 안 사귀면서 나한테는 왜 친구가 없지 이런 느낌을 받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막 서럽고 외로움. 한 번씩 다 겪어본 네, 그랬을 것 감정들이잖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무숨은 무도뉴에 가깝지만 소설을 읽을 때는 이런 양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그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 현실의 양과 같은 이런 사람보다는 무숨은 무도뉴 같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양가는 아무래도 되게 극단적 캐릭터니까. 솔직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사부가 원수에게 죽는다던가 뭐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거나 선생님 그런 류의 증오나 분노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건데 오히려 좀 가볍고 흔한 이런 슬픔은 다 겪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밤새 혼자 이제 산에 도피해가지고 그 각종 황용 이런 도하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아다니는데도 양과는 당연히 안 나타나죠. 네. 근데 양과 입장에서 여기 재밌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무협소설의 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돈 주고 어디 가서 사 먹거나 그래야 되잖아. 아니면 집에서 뭐 밥을 지어 먹는다거나. 무협 소설의 주인 인물들은 배고프면 토끼죠. 길에서 사냥을 합니다. 산에서. 베어 그리스죠 거의. 베어 그릴스. 양과 같은 경우는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긴 후에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서 개구리를 구워 먹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나는 이렇게 여기 무협소설에서 너무 흔하게 나오지만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좀 이물감 같은 거를 느껴요. 우리 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진 감각이죠. 없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시대잖아. 저 지나가는 동물을 먹을 수는 없는 시대죠. 우리 가령 제가 집에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제가 가난해, 돈이 없어. 집에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끔찍하지. 그러니까. 근데 옛날 그 무협소설의 주인공들은 사냥해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뭐 예전에 장무기처럼 그 복숭아 이런 거 이런 거 뜯어가지고 먹고, 그냥 돈을 굳이 벌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 로망 때문에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가 굉장히 히트하나 봐요. 옷도 만들잖아. 집도 그냥 그러니까. 소용료가 그 밑에서 이렇게 움막 같은 거 지어서 살듯이 18년간 최소한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굳이 돈이 없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설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이친 감각이라는 점에서. 근데 또 반대로 무협지에 돈이 너무 많은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객잔에 가서 주인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다 가져오시오. 아, 네, 맞아요. 박정 황용이. 저도 항상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어디서 나온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송나라 시절의 경제는. 자꾸 천령팔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령팔부에 교봉이랑 다니가 같이 술 먹는 장면이 있어요. 44발인가 먹거든요. 주인장이 술 다 갖고 오라고. 그 다니가 쿨하게 그것도 다 내죠. 근데 실제 송나라 때는 현대 그 동아시아 사학계에서는 송나라 때의 자본주의,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료 시스템, 엘리트 그 유학자에 기반한 관료 시스템과 함께 상인에 기반한 상업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시대가 송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협소설도 보면 상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화폐 경제라는 게 실제 존재하고 무역도 활발하고 표국이라는 것도 있죠. 표국 맞아. 표국. 운송업. 송나라 때 로젠 택배 같은 거죠. 로젠 표국 같은 거죠. 그게. 그거 재밌는데 로젠 표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상공업이 되게 활발했던. 그리고 돈을 벌기도 했고 돈과 물건이 활발하게 이렇게 교환되었던 시대인 거는 맞아요. 송나라가. 하지만 그런 시스템, 자본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시스템 외부에 그 틈새들이 또한 많았던 시대가 그 중세 동아시아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남아있었던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소림사 같은 이런 절이나 그 전진교 같은 이런 도교 쪽 사원들이나 아니면 뭐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했던 것들이고 다 실제 했던 그런 영역들은 다 국가나 이런 자본에 포섭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 이런 개방이나 전진교나 소림사 같은 데가 없다. 현대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똑같이 국가와 상업이 중요했던 시대였지만 송나라고 지금 시대고 그때는 이렇게 강호의 그 틈새가 네. 이렇게 외부가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있었던 시대라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진 아주 이렇게 포획된 그렇죠. 이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시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지인파 도사라도 20대 좀 넘으면 아마 요새 같으면 예비군 바로 나오던지 뭐 징집 지금은 도사에도 군대를 가야 돼. 징집 이런 거 바로 나올걸요? 군대 안 가면 그 병역 거부자로 감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도교에서는 그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없다. 총을 쏠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다시 또 감옥을 가야 네, 되는. 빈틈이 없는 사회네. 스님들도 군대 가야 돼요. 네, 스님들도. 그런 사회죠. 양과가 왕따 당하는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상한 다시- 얘기로 막 그런데요, 네. 다시 다시 돌아오도록. 본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본래의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예. 양과가 왕따를 당하고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외로움을 토했죠. 네. 그리고 결국 양과가 다시 배고프니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요. 곽정 황용이 있는 곳으로. 그쵸. 돌아와서 이제 곽정 입장에서는 또 짠하고 양과가 또 자기 양과의 아버지와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여차저차 그 사건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제대로 이제 무공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문화의 제자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곽부와 무수문 무동류 형제와 함께 양과는 일종의 동문수학한 이런 사제 3회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도화도에서. 네. 근데 그러면서 곽정이 이제 무공을 전수해 주려고 자기의 이런 무공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알다시피 곽정은 강남 칠협에게 무공의 기초를 배웠고 전진파 내공을 또 익혔잖아요. 마옥에게 배웠죠. 그리고 마옥에게 그리고 도화도의 황약사나 개방의 홍칠공에게도 또 아주 중요한 무공들을 다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을 그냥 양과 같으면 곽정의 제자로서 이 무공들을 만약에 곽정에게 1대1로 지도받아 배웠다면 네. 아마 곽정보다도 더 빠르게 이 맞아요. 무공들을 금방 속성으로 다 흡수할 사람이 양과거든.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너무 이제 김용 선생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 곽정 제자로 양과를 세팅해버리면 양과는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무공을 맞아요. 익히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네. 재미가 없잖아. 곽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것저것 기연을 만나 다양한 무공들을 익혔는데 양과 2부의 주인공이 양과가 그 종합 선물 세트인 곽정에게 바로 한 번에 그 무공을 전수받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곽정의 제자가 안 되게 해야 돼. 김용 선생 입장에서는. 꼬여놔야지. 그치. 인생을 뭔가 꼬아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을 새로 하려고 할 때 개입한 사람이 황룡이죠. 네. 양과가 그 곽정의 무공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그 모습이 황룡의 시점에서는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의심 암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곽정의 무공을 내가 다 익혀서 곽정을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만한 이런 쎄한 느낌이 든 거구만. 쎄한 느낌이. 그 모습을 황룡은 그 양과가 곽정의 말을 듣는 모습이 그 아버지인 양강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룡이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내가 직접 양강을 죽인 건 아니지만 네. 나 때문에 양강이 죽은 것이니 저 양과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다. 이렇게 오바해서 생각을 하지 황룡이. 그러면서 양과에게 무공을 제대로 전수하면 언젠간 큰 화근을 불러올지도 모르니까 곽정에게 무공을 전수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르치겠다라고 선수를 칩니다. 이 장면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곽정에게 제대로 배웠으면 얼마나 진짜 물론 이제 드라마틱하면 떨어졌겠지만 양과의 인생은 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양과의 인생이 좀 가슴이 아프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황룡을 조금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황룡 2부에서 황룡을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신조엽의 황룡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십자 유한이라고 생각해요. 황룡이 맞아, 맞아. 똑똑하니까
이게 똑똑한 것 때문에 근심이 초래되는 거야. 그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준비를 하니까 근심이 없다. 근데 황룡은 미리미리 양과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화근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네. 유비무환이 아니라 유비유환이지. 황룡의 이때 어떤 모습을 사자성어로 식자우환, 유비유환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우고 게다가 세옹지마 고사도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세옹지마라는 게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 고사 아시죠? 네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싶은 순간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을 초래하고 나쁜 일이 다시 좋은 일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삶의 예측 불가능성인데 이런 것들이 그 황룡과 양과 사이에 있어요. 황룡 입장에서는 양과가 화근이 될까봐 무공을 안 가르쳐 준 거잖아. 네. 노너 맹자 같은 이런 사서상경만 주구장창 공부시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양과는 서럽잖아요. 제대로 무공을 익히지 못하고 경전만 읽었으니. 근데 그거는 재앙이지, 양과 입장에서는. 그치. 하지만 그 재앙이 양과가 영웅이 되게 하는 이런 기초가 또한 되는 거죠. 만약 곽정 밑에서 순탄하게 무슨 뭐 항룡 18장이니 막 전진파의 이런 그 내공신법이니 이런 것들을 그냥 익혔으면 곽정은 무수문 무도류급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에 불과했을 거예요. 네, 좋은 스승은 아니에요, 사실. 곽정이 또 좋은 스승도 아니고. 네네. 맞아. 그러니까 황룡이 곽정을 내친 것이 황룡이 양과를 내친 것이 양과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더 큰 이런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세옹지마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때 고전을 많이 읽어놔서 소설 후반부 중후반부 가면은 많이 써먹어요 또. 자기 철학을 만드는데 맞아. 이 도움이 부분도 됐어요. 재밌어. 이게 노너와 맹자를 익히는 부분이 원래 양과 캐릭터는 무공을 익히는 거에만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머리도 맞아요. 비상하기 때문에 노너 맹자도 이게 황룡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대로 익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게 양과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논어를 금방 가르치고서 이제 맹자를 배우니까 양과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너무 좋잖아. 호기심도 또 많아. 별로 재미없는데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경전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려는 이런 양과의 모습을 보면서 황룡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생각하냐, 정말 양과는 똑똑하구나. 자신의 아버지 황약사랑 닮은 데가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르친다면 두 사람이 정말 잘 맞을 텐데. 목선이죠. 목선이지. 실제 둘이 절친이 되잖아 나중에. 나이트 초월한 절친이 되지. 그러니까 황룡은 진짜 웃긴 거야.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양과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황룡이? 황약사를 좀... 황약사를 좋아하지. 황약사를 좋아하지만... 끔찍하게 생각하지. 황룡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 황약사도 생각해봐요. 멀쩡한 제자들 막 다리 분질러가지고 불구로 만들고 그리고 심판의 설정이지만 막 매초풍이랑 막 매초풍에게 연심을 품고 개박하죠. 사람 이상하거든 황약사도. 근데 황룡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양과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한 거야. 하지만 황룡이 똑똑하니까 자기 아버지와 양가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양과가 무공은 못 배우고 글 공부를 하는데요. 글 공부가 뭐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돈벌이가 더 되겠지만 뭐 이 무협 소설인 관계로 쓸모가 없는 바람에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그래도 양과가 유일하게 공부를 한 시기가 이때 도화도에서의 시기예요. 그래서 황약사나 황룡 수준의 이런 박학다식함은 당연히 양과가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 무리민사들에 비하면 최소한 곽정 같은 사람에 비하면 매우 이렇게 인문 고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시기에 황룡에게 배운 걸로 이렇게 보탬이 되었다 인생에. 교양 수업 한 8학점 정도 쓰는 분량이 아닐까. 그래서 곽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둔해가지고 사람이 그 제자들 가르칠 때에도 좀 요령껏 잘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수문, 무도은유, 곽부 다 곽정에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기는 했지만 익힌 것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곽정 못 가르치고 그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좀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아니고 네. 근데 양과는 곽정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고 황녀에게 글공부만 배우면서 좀 분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 곽정이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엿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엿보면서도 금방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래라도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양과가 또 자존심 덩어리잖아. 맞아요. 그걸로 살고 그걸로 죽고. 곽정이 양과에게 있어서 백부잖아요. 백부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어찌 몰래 배울 수 있겠냐. 무공을 가르쳐준다고 사정을 해도 곽정이 백부가 나한테 무공을 가르쳐주겠다고 사정을 하더라도 나는 안 배우겠다. 무공을 뭐 못한들 뭐 남들에게 맞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완전 꼬였잖아. 이게 이 시기의 양과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부분에서 양가가 일생 내내 모욕과 세상의 냉대를 받을 줄 모른다는 예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과의 마음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난 맞아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가르쳐준다 해도 안 배우겠다. 자존심이잖아. 마지막 자존심. 동시에 처량한 거야. 그쵸.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서글픈 거예요. 내 인생이. 상황은 너무 서글프죠. 그게 이 양과 캐릭터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감정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막 우리 나를 나이게 하는 마지막 저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거든.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 자존심을 누가 사람들이 알아줘. 모르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형성된다는 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너무 서글픈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기분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처량해지거든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혼자만 아는 거잖아요. 남들은 몰라주고. 그렇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죠. 그렇죠. 조금 다르죠. 네, 이 시점에서 무도류, 무수문, 곽부와 양과의 무공 차이가 격차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 무도류, 무수문, 곽부는 곽정의 어떤 무공을 조금이라도 배운 반면에 양과는 가진 게 이제 구양봉한테서 잠깐 배운 한마공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한마공으로 구사일생의 위기를 넘어서죠. 그리고 그 쫓겨나는 단초가 되죠. 그게. 네. 그렇죠. 구양봉이한테 배운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진학 입장에서는 가진학이 이때 도화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학 입장에서는 이게 한마공으로 그 무수문인가 무도류를 이렇게 다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양과가. 네. 가진학은 당연히 그 한마공을 알지. 그리고 그 구양봉이 자기의 그 강남 6개를 다 형제들을 죽였잖아. 형제들을.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쳐 있는 게 가진학이거든요. 불구대천의 원수죠. 근데 그거를 알고 봤더니 양과가 그 한마공을 이렇게 익힌 거야. 가진학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가 그 도화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양과가 성격이 또 꼬여가지고 가진학이 양과 입장에서는 자기 사부의 사부잖아. 네네. 대사부죠, 대사. 근데 할아버지 같은. 그랜드 마스터. 근데 가진학이 어떻게 얘기하냐? 가진학이 이거 너한테 가르쳐준 그 구양봉 어딨냐? 가면서 구양봉 욕을 막 하니까 양가 입장에선 자기 의부잖아. 그치. 안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진학이 막 이렇게 양과를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요. 구양봉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또 애기잖아. 그런 상황에서 양과가 가진학에게 뭐라고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냐? 나를 죽일 테면 죽여요. 늙은 장님 따위는 겁날 것이 없다. 이게 자기 사부의 사부에게 늙은 장님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곽정 입장에서는 곽정이 웬만한 거에는 빡이 안 돌거든. 오로지 자기 사부, 자기 사부나 어떤 이런 국가, 이게 어떤 우국 충정과 이렇게 사부에 대한 지극한 마음, 요게 곽정의 멘탈의 80~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학적인 인간이죠. 그치. 그러니까 곽정 입장에서는 양과를 양과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잘 대해주려고 하지만 가지나에게 자기 사부에게 싸가지 없이 대하는 양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곽정 입장에서도 완전 빡이 도는 겁니다. 그런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양과가 이제 도화도에서 쫓겨나요. 근데 도화도에서 쫓겨난다고 그냥 바다 바깥에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종남산에 양과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줄 있는 게 종남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게다가 종남산은 곽정이 처음에 그 이른바 내공신법을 익힌 마옥에게 익혔기 때문에 종남산하고도 전진교하고도 곽정이 이어져 있기도 하고 구척이가 또 양강의 사부였기도 하잖아요. 구척이랑도 또 연결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사전이죠 사실. 게다가 그 무학의 정종이라고 할 수 있는 왕중양, 이게 천하무림의 거의 최고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왕중양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정종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잘 배우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거야. 곽정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름 양과를 생각해서 이 전진교에 종남산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 여기서 전진교에 가서 양과가 착실하게 무공을 익혔으면 또 재미가 없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생을 꼬이게 만들려고 김용 선생이 어떤 무리수를 두냐. 전진교를 우습게 묘사해요. 뭔가 이렇게 질 떨어지게, 격 떨어지게. 그 제2차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재밌게 다뤄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양과의 도화도 왕따 라이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왕따보다는 뭔가 다른 얘기로 삼천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그렇죠 뭐. 종남선에서도 양과가 아주 지독하게 딸을 당하는데 그렇죠? 왕따 파트 2. 왕따 파트 2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방송 재밌게 마친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해 주시느라 야부님, 이사매님, 동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남산 주제로 왕따 이야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